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코자 인퍼런스가 무엇이고, 뭐 프리딕션, 특히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의 이런 컴퓨테이셔널 메소드에서 주로 이제 목적으로 하는 이 프리딕션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특히 이제 또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 코자 인퍼런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또 이것에 대한 어떤 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코자 인퍼런스가 현실에서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이해하는 게 바로 이 코자 인퍼런스를 이해하는 첫걸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코자 인퍼런스의 방법론들이 이러한 코자 인퍼런스의 어려움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일 시간부터 나올 이 코자 인퍼런스의 메소돌로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이 코자 인퍼런스라는 게 어느 뿌리에서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다른 관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어프로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코자 인퍼런스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일 거예요. 이건 굉장히 직관적으로 아마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박을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한번 예시를 볼게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 그림들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이 지금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아이폰을 많이 사니까 미국에서 아이폰의 판매량이 증가하니까 그거와 거의 비례해서 계단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아, 그럼 이 데이터는 아이폰 보느라 우리가 전방 주시를 잘 못해서 계단에서 떨어져서 이거 사고가 나는 결과를 보여주는 걸까요? 두 번째 그래프는 스포츠팀을 응원할수록 여러분들의 살이 빠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스포츠의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 칼로리 소모가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그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이 미국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이 이 올랜도에 여행하는 빈도와 비례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올랜도는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휴양지 중에 하나예요. 가장 큰 디즈니 월드도 있고,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굉장히 크게 있죠.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는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면 꼭 한번 운전해서 방문하고 싶은 장소로 올랜도를 꼽기 때문일까요? 사실 이런 거 생각해보면 이러한 어떤 그래프가 보여주는 관계가 어떤 코세이션, 인과관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러한 예시를 갖고 온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어떤 터무니없는 예시들이 사실 이런 코세이션과 코릴레이션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많이 예시를 들긴 하지만 이러한 예시들이 사실 어떤 코자 인퍼런스의 중요성이 간과되는데 또 일조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예시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들의 보통의 상식으로도 충분히 이런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줄 수 있죠. 하지만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겪는 이런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어떤 구분은 이러한 어떤 사례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들을 제가 조금 소개를 드려볼게요. 제가 인과 추론의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 최저임금에 대한 예시를 많이 드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이 최저임금이 굉장히 뜨거운 이 논쟁거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사실 전 세계에 공통된 어떤 이슈이고 또 그냥 일반 여론에서의 어떤 찬반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학자들 간의 의견도 굉장히 분분한 주제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최저임금과 고용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는 다 존재하거든요. 고용률도 객관적인 데이터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최저임금도 다 데이터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이 최저임금 영향에 대해서 뭐 일반 여론뿐만 아니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심할까요? 아마 이러한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이야말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어떤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어쩌면 인과추론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죠. 물론 인과추론을 적용한다고 해서 유일한 정답이 하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회현상에 사실 유일한 정답이 있을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과추론을 생각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관찰되는 데이터상에서의 어떤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보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검증할 수 있는 형태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어떤 수많은 요인들이 얽혀 있는 이러한 이 최저임금이라는 현상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인과적인 효과만을 발라낸다면은 그래도 그게 유일한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보다 합리적인 어떤 민주적인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중요한 근거로서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인과추론이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최저임금에 관한 자연실험 연구예요. 그래서 1990년대 초에 이제 미국 뉴저지에서 이제 최저임금이 약 4달러 초반에서 이제 5달러로 이제 인상이 됐는데 그 인근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던 펜실베니아 주와의 그 경계에 있는 식당에서의 고용률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어떻게 보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던 최초의 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연구가 굉장히 유명해졌고 약 30년 후인 2021년 작년에 이 연구를 수행했던 이 첫 번째 저자인 데이비드 카드 교수님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안겨준 가장 대표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유명하고 심지어 노벨 경제학상까지 안겨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어떨면은 잘 구성됐다, 잘 수행됐다라고 인정받은 어떤 이런 자연실험 연구로 인해서 이런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종결됐느냐? 사실 현실을 떠올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금방 알 수 있죠. 그런 논란이 전혀 종식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죠. 사실 코잘 인퍼런스에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 방법론들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해요. 이 세상에 완벽한 방법론은 없어요. 만약 완벽한 방법론이 있었다면 어떤 시대적 흐름을 겪으면서 그러한 방법론들이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전부 다 잠식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여러 다양한 방법론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코잘 인퍼런스를 적절한 상황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목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실험적인 연구 방법론, 그러니까 인과추론에 있어서의 실험적 방법론의 최대 약점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상황의 적용, 흔히 우리가 이제 external validity, 혹은 약간 다른 의미로 transportability라고 부르는 이런 부분이 가장 최대 약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990년대 초에 이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에서 있었던 이러한 내추럴 익스페리먼트 상황을 지금 2022년에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실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 연구 이후로 굉장히 이 최저임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연구들이 있었는데 다양한 컨텍스트, 다양한 나라, 다양한 시간대, 다양한 지역, 여러 가지 컨텍스트의 연구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그 결과가 굉장히 다양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이 데이비드 카드 교수님의 이 연구 결과에 반대되는 결과의 연구들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데이비드 카드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수행했던 앨런 크루거 교수님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 앨런 크루거 교수님이 미국에서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이제 경제정책 자문을 했을 당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연구 결과는 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을 때 오히려 고용이 살짝 증가를 하거나 적어도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를 하면서 주장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물론 본인의 연구에서는 어떤 그런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에서의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감소하는 효과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한 컨텍스트와 다른 컨텍스트,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폭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그런 상황은 그 과거의 데이터를 함부로 적용하는 게 조심스럽다라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주장을 할 정도로 이런 external validity는 사실 우리가 어떤 이런 실험적 연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실험적 연구에서의 이런 external validity 그리고 transportability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안으로서 어떤 structural causal model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과추론은 사실 어떤 이런 최저임금이나 어떤 고용과 같은 사회과학 분야에만 국한되지는 않겠죠. 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어떤 AI와 알고리즘,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도 사실 이런 코잘 인퍼런스는 굉장히 큰 화두인데 가장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예시로서 이 추천 시스템을 이제 떠올려 보면은 조금 쉬울 것 같은데, 아마 이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보통 추천 시스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등과 같은 이런 알고리즘이죠. 분명 추천 시스템은 알고리즘 개발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도 굉장히 많이 도입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들의 궁극적인 관심사를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서 그냥 그 알고리즘의 성과를 높이는 거에 만족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실제 기업들이 원하는 거는 추천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실제 제품 판매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졌는지가 이 기업들은 훨씬 더 궁금할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 시스템 개발 자체는 알고리즘에 관한 문제이지만 이 추천 시스템을 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은 인과 추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그전에도 사실 소개드린 이 사례인데, 추천 시스템의 인과적인 효과를 추론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그림에서 지금 이 대표적인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의 어떤 적용 예시인데, 사용자 A와 지금 유사한 제품, 뭐 라면, 콜라 이런 거를 구매해 왔던 사용자 B가 이 유사 사용자군으로 이제 이렇게 필터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사용자 B가 사용자 A와 특성이 비슷하지만 아직까지 구매하지 않은 이런 생수가 있을 때 그 생수를 추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추천 이후에 사용자 B가 생수를 구매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면 사용자 B가 생수를 구매한 건 추천 시스템이 추천을 하고 난 다음이니까, 아, 이거는 추천 시스템의 인과적인 효과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실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는 주로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어떤 관계를 맺죠. 즉 끼리끼리 친구를 맺는 유유상종이 있어요. 이게 친구 간의 네트워크뿐만 아니고 내가 구매했던 제품의 어떤 네트워크를 생각했을 때도 내 취향은 약간 비슷할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취향.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했던 제품들 간에도 서로 취향이 비슷한 것들끼리 묶일 확률이 높아요. 이러한 어떤 취향이나 특성의 유사성을 이 사회과학에서는 호모필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른쪽 예시에서 보면은 나와 내 친구,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에서 예를 들어서 친구 관계에 있다고 하면은 서로 취향이 비슷하니까 친구 관계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취향이 비슷해서 뭐 비슷한 물건을 샀어요. 뭐 비슷한 옷을 산다거나 이렇게 샀다고 하면은 그게 내가 산 옷을 내 친구가 만약에 샀는 게 내가 사서 그게 그 영향을, 인과적인 효과를 미쳐서 그 친구가 샀을 수도 있지만, 아니, 반대로 내가 산 걸 전혀 몰랐는데 그냥 나랑 그 친구랑 취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냥 취향의 유사성 때문에 그냥 우연히 같이 구매를 했을 수도 있어요. 추천 시스템 관점에서 보자면 제가 어떤 파란색 스트라이프 옷을 샀다고 보면은, 그리고 이러한 옷을 사면은 이거와 비슷한 옷을 저한테 추천 시스템이 추천을 해주겠죠. 그쵸? 그럼 그때 만약에 제가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약간 또 하늘색의 어떤 옷을 샀다고 하면은, 아, 이게 뭐 추천 시스템이 추천을 해줘서 아, 이걸 샀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내 취향이 그냥 이런 약간 파란색 계열의 이런 티셔츠를 좋아하는 취향이고, 그냥 뭐 추천 시스템이 추천을 했건 말건 사실 그걸 잘 알지도 못했고, 그냥 내 취향에 맞는 그냥 비슷한 옷을 샀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다만 추천 시스템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비슷하다고 그냥 얽힌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이제 호모필리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가 사지 않았어도 나는 이 옷을 샀을 거고, 그 추천 시스템이 추천을 하지 않았어도 나는 그냥 취향 비슷한 그 옷을 샀을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우연히 함께 발생한 코릴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분명히 이 동료 효과도 존재하겠죠. 뭐 어떤 인플루언서가 를 좋아해서 그 인플루언서의 추천은 항상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인플루언서가 뭔가 추천했을 때, 혹은 내 친구가 뭔가를 샀을 때, 아, 쟤는 항상 안목이 좋으니까 믿고 살 수 있겠다라고 실제로 영향을 받아서 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인과적인 효과예요. 왜냐하면 그 추천이 없었으면 나는 그 옷을 사지 않았을 거니까요. 추천 시스템도 마찬가지겠죠. 그 추천 시스템 추천을 해준 게 만약 원인이 됐다면은 내가 추천 시스템에 추천이 없었다면 그 옷을 안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취향과 특성이 유사해서 우연히 함께 구매한 것과 뭐 인플루언서나 혹은 뭐 추천 시스템의 영향으로 구매한 게 늘 함께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 홍보나 아니면 추천 시스템에서의 추천 이후에 단순히 그 제품을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단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그저 그냥 취향이 유사해서 제품을 구매를 했던 것 뿐인데 이거를 인과적인 효과로 착각해서 막 여기에 뭐 굉장히 많은 마케팅 비용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겠죠. 그쵸?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런 추천이나 어떤 그런 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없더라도 그 제품을 살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쵸?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차이는 데이터로는 결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데이터로 관찰할 수 있는 거는 그저 제품 추천 이후에 그 제품을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만 우리가 데이터로 알 수 있는 거지 그게 이 취향이 진짜 유사한 호모필리 때문에 우연히 함께 구매가 된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추천이 원인이 되어서 원래 살 계획이 없던 제품을 구매한 건지는 데이터상으로 구분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알고리즘, 그러니까 뛰어난 알고리즘이 곧 뛰어난 어떤 비즈니스 퍼포먼스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적용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 아래 논문에서 이 넷플릭스에서의 이 추천 알고리즘의 활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미드죠. 하우스 오브 카드에 대한 이제 추천 컨텐츠에 대해서 서로 다른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 컨텐츠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우스 오브 카드 드라마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자세히 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하우스 오브 카드에 훨씬 더 관련성이 높은 컨텐츠예요. 그 위에는 조금 관련성이 적지만 조금 더 대중적인 인기 있는 컨텐츠인데 보면은 실제 이 추천 알고리즘의 어떤 퍼포먼스를 평가를 해보면은 아래쪽의 추천이 훨씬 더 퍼포먼스가 높지만 실제 그거를 이제 소비자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는 위의 컨텐츠가 실제 소비자들에게 선택될 확률이 더 높았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 전제는 좋은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는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전히.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거 어떤 더 좋은 알고리즘을 도입을 했을 때 그게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지는 결국에는 보다 치밀한 인과적인 추론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조금 엿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넷플릭스가 모든 알고리즘을 도입하기에 앞서서 항상 A/B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 그게 이제 성과 지표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추론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IT 기업들에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도입할 때 항상 이런 A/B 테스트에 기반을 해서 인과 추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 추론은 더 이상 어떤 사회과학의 영역에만 이제 국한된 게 아니고 어떤 뭐 알고리즘이나 시스템 개발과도 이제 별개가 아닌 필수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례를 보면은 이제 이 반려동물과 우울증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반려동물이 실제로 우울증 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데이터를 보니까 물론 이게 예제 데이터긴 하지만 만약에 이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 데이터는 지금 정작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우울증 성향을 조사해 봤더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우울증 성향이 더 높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반려동물 키우는 게 오히려 우울증을 높이는구나, 인과적인 효과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러한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조금 공감하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선후 관계가 조금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상대적으로 조금 우울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어떤 위로감을 얻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성향이 높다라고 만약에 그런 가정을, 이 데이터에 가정을 해본다면 앞서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떤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놓고 한번 그 그룹 내에서의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과 정확히 동일한 데이터인데 그렇게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묶어놓고 비교를 하니까 실제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의 우울증 성향이 두 집단 모두에서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전체 집단에서의 경향성과 세부 집단에서의 경향성의 차이를 우리는 이제 이 심슨스 패러독스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숫자를 대입을 해보시면은 지금 왼쪽과 오른쪽의 그래프는 정확히 동일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떠한 가정을 고려하고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죠.
그쵸. 결국 여기서 우리의 이제 고민이 시작되죠. 어떤 결론이 더 맞는 걸까요? 이런 사례를 보고, 아,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가정도 아니고, 이 데이터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아, 이게 구분하는 게 그냥 어렵지 않겠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또 다른 예시를 보면은, 이러한 데이터의 가정에 대한 구분이, 이런 코자 인퍼런스, 인과추론에 대한 어떤 적절한 지식 없이는 쉽지 않은 상황도 많다라는 것도 좀 볼 수 있는데, 자,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법으로 트리트먼트 A와 트리트먼트 B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사망률이에요. 그러니까 사망률은 더 낮을수록 이제 더 나은 처방이겠죠. 그래서 처방 A를 내렸을 때 사망률이 지금 제일 오른쪽 칼럼에 보면은 처방 B를 내렸을 때 사망률보다 낮죠. 그러면 처방 A가 더 좋은, 더 나은 처방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칼럼에서 보면은 증상이 경미한 사람들만 놓고 보니까 처방 B의 사망률이 더 낮았어요. 또 세 번째 칼럼에서 이 중증인 사람들만 놓고 보니까 처방 B가 역시 사망률이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심슨스 패러독스의 사례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우리 이런 이건 하나의 그냥 예제에 불과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상황은 굉장히 많고 우리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죠. 이러한 병을 치료하고 사망률을 낮추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방 A가 나은지 처방 B가 나은지 결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으로는 결코 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데이터 구조가 나타나게 된 어떤 그러한 가정, 어떤 코잘 스트럭처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지게 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코잘 스트럭처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가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트리비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론 자세하게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지금 뭐 알 필요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심텀, 이 증상 정도가 뭐 어떤 컨파운더로서 작용을 해서 이 증상이 어떤 트리트먼트와 이 모탈리티 레이트에 모두 영향을 주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났다면 이 트리트먼트 B가 사망률을 낮추는데 더 유의한 인과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 이것과 달리 지금 이 T, 트리트먼트와 S, 심텀의 이 화살표 방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 트리트먼트가 증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이 어떤 심텀이 어떤 하나의 미디에이터로서 작용을 하는 이런 코절 스트럭처 하에서 이러한 데이터가 나타났다면 이건 트리트먼트 A가 사망률을 더 낮추는 인과적인 어떤 효과가 있고 더 효과적인 트리트먼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데이터이지만 이 데이터가 나타나는 그런 코잘 스트럭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반대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코잘 인퍼런스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프레임워크와 코잘 모델이 중요한 이유일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제만 더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어떤 포털의 홈페이지 광고를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메이시스라는 미국에서 이제 큰 어떤 백화점 체인에 대한 광고인데 검색 엔진 광고 관련해서 뭐 아마 뭐 구글에서 뭐 검색해보면서 지금 비슷한 어떤 화면을 보게 되실 거예요. 지금 위에 애드라고 써 있는 게 당연히 광고 화면이겠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색했을 때 광고 없어도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검색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거를 이제 페이드 서치,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를 이제 오가닉 서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이런 광고, 키워드 광고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유료 검색을 걸었을 때 신규 고객들이 더 유입되고 우리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는지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근데 그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유료 검색을 걸었을 때 이 유료 검색을 타고 들어오는 신규 고객이 얼마나 있는지 인과적인 효과를 추론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보통 어떤 링크를 타고 홈페이지에 유입됐는지 사실 전부 추적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러한 링크 광고를 타고 들어온 고객들이 실제로 그 홈페이지 웹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했는지까지도 이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매출을 계산을 함으로써 이러한 어떤 홈페이지 광고가 인과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소비자들의 행동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것도 그렇게 답하기 만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예요. 즉, 예를 들어서 메이시스의 고객 10명과
고객이 아닌 10명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광고가 없으면은 이 지금 위에 있는 이 페이드 서치가 안 보일 거기 때문에 이 고객들은 당연히 그냥 이런 이 오가닉 서치 리절트를 보고 들어오겠죠. 근데 광고를 걸었을 때 이 회사의 희망은 뭐냐면 이렇게 기존의 고객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동시에 그 외에 고객이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추가적으로 유입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런 광고를 하는 거겠죠. 이거는 분명히 이런 광고로 인해서 원래 유입되지 않았을 10명의 넌 커스터머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인과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광고 없을 때는 당연히 그냥 원래대로 오가닉 서치로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광고가 없을 때는 그냥 오가닉 서치로 들어오던 기존 고객들이 광고가 있으니까 그냥 그 광고 링크가 더 위에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위에 있는 광고를 클릭하고 들어오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고객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냥 기존에 들어왔던 고객이 그냥 새로운 광고 링크를 타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광고를 했는데 기존 고객들만 그냥 들어오고 신규 고객은 전혀 유입되지 않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두 시나리오를 데이터상에서는 전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만 보자면은 이 두 시나리오 모두 광고가 있을 때 유료 검색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온 고객들의 10명으로 똑같이 관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그 신규 광고를 했을 때 10명의 어떤 신규 고객의 유입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실제 그 10명이 이 신규 고객 유입 효과였던 데 반해서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그냥 기존 고객들이 그냥 자연 검색에서 유료 검색, 페이드 서치로 그냥 이렇게 전환한 결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효과는 아예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우리가 관찰되는 결과는 똑같지만 결론은 정반대예요. 근데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제일 오른쪽 네 번째 칼럼에 있는 결과는 우리 눈에 관찰되지 않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건 세 번째 칼럼의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러한 세 번째 칼럼의 결과를 가지고 또 광고 효과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광고 전략을 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나리오 1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였다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실제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결과를 볼 수 있겠죠. 어쩌면 약간 이러한 어떤 데이터 분석의 무분별한 적용과 어떤 잘못된 어떤 의사결정의 활용이 어떤 기업들과 산업계에서 어떤 데이터 분석이나 어떤 AI 분석에 대한 모델에 대한 어떤 약간의 회의적인 시각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효과가 없는 거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비를 막 쏟아 부으면은 당연히 ROI가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걸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사실 앞에서의 그 예시는 다 이 논문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 이코노메트릭스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저널인 이코노메트리카에 나온 연구에서 굉장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선 예시에서처럼 이 광고 비용과 그리고 이제 유료 검색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로 인한 수익 등 이런 걸 기준으로 이제 투자 수익률, 그러니까 ROI를 계산을 하면은 실제로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뭐 1600에서 심지어는 뭐 4000%까지 막 계산이 되죠. 사실 이거는 현실에서는 약간 too good to be true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치죠. ROI가 이렇게 높은 거는. 하지만 이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이 현장 실험, 그러니까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실제 어떤 코릴레이션을 배제하고 코제이션을 분석하고자 했고 그 결과 놀랍게도 ROI는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경우까지 있었어요. 사실 이건 너무나 큰 차이잖아요. 뭐 1000% 이상의 ROI와 마이너스의 ROI는 완전히 극과 극의 차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마케팅은 뭐 회사에서 굉장히 모든 산업 불문하고 모든 회사에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이 코자 인프런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떤 현실 의사결정 관련해서 한 가지 예시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사업 다각화도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이에요. 어떤 기업 성장의 어떤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역사에서 다른 산업으로 사업을 잘못 확장했다가 대기업 전체가 휘청거려서 망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각화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경영학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어떤 다각화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가 많아왔어요. 그런데 초기에는 이런 다각화가 기업 가치와 음의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연구 결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대세였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이 크레더빌리티 레볼루션이 시작된 게 불과 10년, 20년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방법론들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데이터 분석 결과에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보다 이제 향상된 어떤 방법론들을 바탕으로 그런 어떤 다각화와 기업 가치를 분석을 하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다각화와 기업 가치 간의 음의 관계가 사실은 상관관계였고, 인과관계를 고려해서 분석을 했더니 다각화는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양의 관계를 갖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기업이 현재 사업을 하는 그 특정 산업에서 만약에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업 가치 하락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산업으로의 다각화를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다각화를 하는 기업들은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이 다각화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들의 어떤 관계는 음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다각화가 원인이 되어서 기업 가치가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가 낮은 기업들 혹은 낮아질 것 같은 기업들이 다각화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요인들을 다 제외하고 순수 인과적인 효과만 추정을 하면은 그게 이제 실제 기업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기업의 흥망성쇠를 가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어떤 다각화라는 이런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정반대의 어떤 의사결정이 될 수 있을 만큼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서 강조드렸던 그런 어떤 신뢰성 혁명이 단순히 어떤 논문에서 어떤 연구적인 발전일 뿐만 아니고 이런 현실에서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도 크게 일조하고 있다는 거를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런 데이터 분석의 오류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배드 빅데이터 스터디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다라는 거를 어떤 경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잘 인퍼런스, 오늘 1시간 반 동안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코잘 인퍼런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건데, 코잘 인퍼런스는 물론 정의적으로 보면은 단순히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앞서 설명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을 답을 찾기 위한 일련의 데이터 분석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코잘 인퍼런스라고 하면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우리는 이 데이터 분석 방법론으로 국한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코잘 인퍼런스는 데이터 분석이 아니고도 여러 가지 컨텍스트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일단 데이터 분석이고 어떻게 데이터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수 있을까,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코잘 인퍼런스를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제가 지금까지는 사례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공감하실 수 있고 조금 모티베이션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인과추론의 어려움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용어가 바로 인도지네이티, 내생성이에요. 그러니까 everything is endogenous. 이 세상 모든 건 내생적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의역을 하면은 이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이 전부 얽히고 설켜 있어서 서로 영향을 내생적으로 주고받는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everything is endogenous가 인과추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의 이 스탠퍼드 졸업 연설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커넥팅 더 닷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커넥팅 닷이라는 거는 지금 이 연설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예상하고 어떻게 계획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삶의 궤적에서 어떠한 이벤트들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사실 알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냥 어렴풋이 이게 이런 도움이 됐겠구나라고 그냥 떠올려 볼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everything endogenous. 이게 인과추론의 근본적인 어려움이고, 우리가 관심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원인 변수 이외에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교란 요인들이 서로 내생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인과적인 효과를 발라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도지네이티 프로블럼이라고 부르고, 쉽게 말해서 코자 인퍼런스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발라내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런 인도지네이티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코자 인퍼런스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인과추론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인과추론 방법론들이 이러한 인도지네이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 분석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알기 쉽지 않죠.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트리트먼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셀렉션 프로세스를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랜트, 어떤 보조금의 효과를 분석한다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랜트가 어떻게 누가 지원을 했고 어떻게 심사됐고 이런 결과는 대부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는 그랜트를 받은 트리트먼트 그룹과 그랜트가 없는 컨트롤 그룹이 있겠죠. 그들을 비교함으로써 이 그랜트의 어떤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둘 다 이 그랜트에 지원을 했는데 누구는 통과했고 누구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랜트를 있는 사람과 그랜트가 없는 사람들은 이 그랜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애초에 차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에서 여러 가지 컨파운딩 요인들이 인도지너스하게 내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심지어는 그랜트가 없는 사람 중에서도 그랜트를 지원했다가 떨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애초에 그랜트를 그냥 지원을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들도 특성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러한 어떤 이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인도지네이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지네이티 문제가 있다는 건 알죠. 왜냐하면 everything is endogenous니까. 하지만 그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모르기 때문에 이 인도지네이티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요원한 거예요. 이게 인과추론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죠. 코자 인퍼런스는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코자 인퍼런스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러한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 혹은 이 셀렉션 프로세스를 우리가 만약에 잘 분석할 수 있고 잘 통제할 수 있으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통계적인 방법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비교 가능하게 만들어서 충분히 인과적인 효과를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접근은 다르지만 모든 코자 인퍼런스의 방법은 바로 이런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모델링을 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접근 방법은 사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접근은 이 셀렉션 프로세스 혹은 이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알 수 있는 리서치 디자인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연구자가 그 리서치 디자인 자체를 직접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직접 이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해서 무작위로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나누면은 이 셀렉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연구자가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인도지네이티, 그러니까 내생성을 완전히 없애도록 통제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이 상황이죠. 왜냐하면 셀렉션 프로세스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접근을 앞서 잠깐 언급드린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 RCT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과추론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훨씬 더 많은 문제에서 이러한 완전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실제 실험은 아니지만 실험과 유사한 어떤 분석을 한다고 해서 이 쿼자 익스페리먼트 혹은 자연적인으로 발생한 어떤 디자인을 활용한다고 해서 내추럴 익스페리먼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자연 실험이나 어떤 준 실험은 결국에는 이런 실험 디자인, 어떤 리서치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자가 어떤 이런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나 이 셀렉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방법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이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 도구 변수를 활용한 이 로컬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 레이트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가상의 연구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목요일에 이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에 대해서만 다룰 거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리서치 디자인 중심의 연구 방법론은 리서치 디자인 자체가 어떤 트리트먼트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어떤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 연구자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서치 디자인을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방법론 등을 적용함으로써 인과 추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서치 디자인을 통해서 이 셀렉션 프로세스나 이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이렇게 통제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게 바로 디자인 베이스드 어프로치고, 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사람들이 뭐 지원하는 과정을 만약에 알고 있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뭐 그랜트에 지원하게 될 확률이나 아니면 뭐 그랜트에 뽑힐 확률을 확률적으로 계산하고 그러한 어떤 셀렉션 과정에서의 확률을 명시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어떤 통계적 모형을 이제 셀렉션 모델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이제 목요일에 좀 더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스태티스컬 모델링 이외에도 사람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랜트를 지원하고 뭐 심사 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를 이 그래프로 모델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어떤 코잘 그래프에 대한 것도 뭐 금요일에도 다루고, 또 7월 달에 있을 또 한국인공지능학회 특별 세션에서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 썸머 워크샵에서 다 다룰 예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 관점의 차이에 의한 여러 서로 다른 접근들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떤 이 원인 변수의 영향을 받을지 말지,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어떤 방식으로든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거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과 추론의 어려움이 이제 인도즈네이티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여러 접근이 차이가 있는 만큼 사실 이런 인도즈네이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앞서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디자인 베이스드 어프로치에서는 뭐 셀렉션 바이어스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뭐 코젤 그래프에서는 이 백도어 패스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아니면 셀렉션 모델, 그러니까 헤크만 셀렉션 모델 같은 이런 셀렉션 모델에서는 이 통계적인 모델링을 위한 어떤 리그레션에서의 인도즈네이티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여러 가지 접근법에 따라서 인도즈네이티가 여러 가지 형태를 띠지만 결국 그 목적과 그 의미는 대동소이하다. 이런 걸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이 코자 인퍼런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에 대한 좀 큰 그림을 그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